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마약류 중독 회복,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의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중독 정신건강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정책 토론회를 이끌어가 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윤은장 교수님과 국립정신건강센터 성인정신과 소민아 과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윤은장 교수님께서는요,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청주 소년원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이어서 공동자장으로 함께하실 소민아 과장님께서는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임의를 거쳐 현재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성인정신과장으로 진료와 연구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제 윤은장 교수님 과 소민아 과장님 주재하에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게 된 윤웅장입니다. 오늘 그 1부와 2부에 걸쳐서 마약류 치료 재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영역에 걸친 상세한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책 토론회 시간인데 물론 이제 정책 토론이면 해당 분야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오셔서 같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이제 공직에 계신 분 한 분이 법무부에서 참여를 해주셨고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탄 없이 현장에서 경험하신 여러 가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잘 정리가 돼서 해당 부서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세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에서 마약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치료재활 정책을 맡고 있는 박성우 책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독 치료재활 현장에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해 리본하우스의 한부식 시설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델 회복 공동체 대표로 계신 김상철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실 분들 중에서 특히 치료와 재활 쪽으로 전문가로 활동하시고 계신 세 분을 이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승엽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신정 중독 특임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천영훈 인천 참사랑병원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쪽에 워낙 마약류의 특임으로 인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재 약물 중독 특임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또 국무총리사나 마대협의 자문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박영덕 센터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덕 센터장님께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42 용기 한걸음 센터장을 맡고 계시며 지금 중독전문가협회 마약류 위원으로 등 활동을 다방면에서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간략하게 6분의 오늘 토론자 선생님 양력을 말씀드렸고, 그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그 책자에도 그 주요 그 토론 내용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한 분당 먼저 5분씩 말씀을 듣고 또 이어서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4분 정도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박성우 책임관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에서 마약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우 책임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소중한 토론의 기회를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지난 15년간 보호관찰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수백 명의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한 보호관찰소에서는 동시에 한 70명의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약물 검사를 위한 그 소변 종이컵과
간이시학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박성호 계장 지나가면 찌릿내가 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보호관찰소 내에서 마약류 사범 관리 업무는 매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중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이런 중독의 종류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고 바로 범법자가 되진 않죠. 게임을 한다고 바로 범법자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마약류 사범은 다릅니다. 마약을 접하는 순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나 실형 처분을 받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소나 교정기관에서 법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반드시 보호관찰소나 이런 법 집행 기관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게 현재 형사사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호관찰소를 반드시 오게 될 텐데 이 법 집행 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는 이분들을 단순히 약물 검사만 하고 보호관찰만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또 사회 재활을 해서 원활하게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호관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성이 커진 법 집행 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치료재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중심의 치료재활 협업체계는 보호관찰소에서 의사, 교수, 중독치료 관련 센터장 등 지역사회 중독치료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인력 풀을 구성한 후에 중독성의 정도가 심한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연계하고 중독치료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10월 말 현재 17개 보호관찰소에서 중독 전문가 152명을 확보하여 마약류 사범 누적 인원 264명에 대해 전문가를 연계했으며 전문가들은 매월 1, 2회 보호관찰소를 방문해서 대상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가 단약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치료재활 협업체계를 통해 중독 전문가가 보호관찰이 진행 중인 대상자를 상담할 때 지역사회 중독치료 관련 센터나 마약 중독자 자조 모임 등을 연계해 줌으로써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치료재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6월 치료재활 협업체계를 추진한 이래 보호관찰 기관이 경과한 15명의 종료자를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 이 중 4명이 자조 모임에 참여하거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또는 마약대치운동본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보호관찰이 종료된 대상자들의 치료 재활은 이들이 이런 법적인 의무가 아님에도 보호관찰 종료 후 치료 재활을 지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시 약물 검사 비중을 강화하는 등 보호관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범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운영 중인데 이 부분은 아까 대검 윤신명 연구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넷째로 이들의 연계자 역할을 하려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활성화, 효과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역사회 내 중독 전문 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복합적인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책적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고 그 연계자의 역할을 보호관찰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보호관찰 내용과 또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호관찰 기간 이후에도 연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20년에 마약류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형사사업 절차에 입건된 모든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하는 경우에도 지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로
개입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명령을 선고하게 돼 있어서 교정시설 내에서도 치료 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하게 되면 또 반드시 수강명령을 하게 돼 있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관처에서 수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건된 마약사범이 투약사범으로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국가의 치료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보관찰소와 교도소와 같은 형사사법 기관의 치료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이 출소 이후에 또 보관찰 기간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의 정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충분한 치료 기회가 좀 제공이 돼야 된다에 대해서 좀 역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관련해서 재활, 우리가 뭐 재활을 어떻게 하냐, 사실 뭐 장애 어떤 뭐 교통사고 어떤 후유증 아니면은 뭐 뇌졸중이 와서 어떤 장애가 올 경우는 재활 치료가 어떤 뚜렷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어떤 정신과 영역에서 정신건강에서 재활은 사실 어떤 치료가 베이스로 좀 잘 돼야지 그 이후로 재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즈프레니아 조현병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약도 안 먹고 치료도 안 받은 상태에서 어떤 정신 재활을 한다. 사실 그거는 굉장히 말프락티스겠고요. 그런 뭐를 주장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그 사실 정신이라는 게 건강이 어떤 마음의 병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병이 아니라 뇌에서 이미 기질적으로 외부의 어떤 화학적 물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비과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문적인 도움 없이 그냥 재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갈망을 계속 느끼고 있고 계속 거기에 대해 금단도 느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치료가 정상적으로 잘 돼서 금단은 안 느끼고 갈망 안 느끼면은 사실 대부분의 이제 마약 환자들이 어떤 직업적인 수행을 어떻게 보면 스키즈프레니아 환자보다도 어떤 그런 코그니션의 이런 부분이 물론 마약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지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서 마약을 안 하게 되면은 특별한 재활이 없이도 정상적으로 사실 생활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치료가 많이 좀 부재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비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동안은 이제 마약 사범류가 10,000대로 보고가 돼 있었는데 최신 작년에 관한 이제 대검찰청 마약 백서에 의하면은 27,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000명이 넘은 적이 최초였는데 그것도 30,000명을 목전에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워했는데 중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놀랍지가 않다. 실은 워낙 더 많았고 단순히 좀 더 열심히 그 단속을 하는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견된 상황인데 사실 더 놀라운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임진왜란 전에 뭐 왜군이 쳐들어올 때 이제 놀랍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뭐 대마도주가 뭐 팁을 줬고 많이 이렇게 알려준 상황에서도 손 놓고 있던 어떤 선조였던 그런 조선 왕조였던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어떤 그런 혼란이 많이 왔죠. 그래서 중독이나 마약 이런 문제가 뻔히 증가되고 있고 증가되고 불뻔한 상황에서 어떤 정책적이나 사회적인 어떤 인식 변화 그런 인식 변화가 통해서 이제 그런 자원 투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존경하는 이제 과경센터장 조성남 원장님 계시는데 사실 조성남 원장님께서 이제 서울시 그 이제 중독 마약 관련된 센터 초대 이제 센터를 부임 지금 하고 앞으로 많은 활약이 기대됩니다. 근데 제가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평가를 갔을 때 사실 저는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왜 반대 의견을 냈냐면은 아니 지금 초중고가 어제 수능이었지 않습니까? 초중고가 잘 되어야지 대학이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조성 원장님 워낙 훌륭하시고 많이 그거에 대해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긴 하지만은 지금 서울의 중독관리센터가 3개밖에 없고 강북, 도봉 이렇게 노원 이렇게 3군데밖에 없고 아무 밑바닥이 아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대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뭐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조금 괜히 이런 그 보여주기식만 될 가능성이 우려가 높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커넥션 없이 혼자 고생하실 것 같아서 사실 반대 의견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독 관리 센터가 지금 50여 개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제일 큰 도시가 이제 서울이고 그다음에 부산인데 강원도랑 똑같은 숫자의 이제 중독 관리 통합 센터가 있습니다. 3개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중독 관리 센터도 없고 재활 시설, 뭐 특히 이제 어떤 생활형 재활 시설 이런 건 더 어렵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보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 활성화도 일부 정말 이제 옆에 계시는 삼사랑병원이나 대동병원이나 일부 어떤 이런 정말 그 개인적인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은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저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치료가 도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좀 처벌 위주로만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 없이 벌금이나 이제 징역살이 이런 걸 하면은 또 다시 재발하는데, 실제로 이제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은 마약 사범의 3분의 1 이상이 재발하고, 법무부 이제 통계 연보에 의하면은 마약 사범의 3년 내 재수감률이 46%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회전문 같이 교정이 되지 않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그냥 했어 그러면 또 징역 뭐 이제 지난번에 유예했는데 집행 유예했는데 퇴했으니까 이번에 더 엄발을 하겠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마약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사실 그런 이미 앞서서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결론은 이게 처벌과 능사가 아니라 잘 치료하거나 예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돈을 아낀다. 이게 사법 처벌로 하는 것보다 나라가 예산도 서구 사회는 이제 복지비용이 많이 드는데 돈 쓸 때도 많은데 치료에 또 돈을 쓰냐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처벌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낮으니까 이런 게 좀 자원 투입이 된다라는 지금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WHO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아편유 사용 장애 같은 경우는 도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사실 거기서 대표적인 게 나트릭선 인젝션입니다. 주사형 나트릭선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주사 맞으면 한 달 동안 효과가 가기 때문에 사실 마약 환자 치료에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그런 항갈망제를 많이 쓴다 했을 때 안 먹어버리면 그만인데, 주사제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갈 수 있고 또 임플란트라면 수개월 동안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아도 계속 그런 항갈망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이런 도입 치료제 기본적인 것도 우리나라가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마약 환자들이 알코올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원래는 내가 마약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술에 막 먹고 막 이게 좀 충동 조절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데, 낙태성 같은 경우 술 같은 것도 같이 한갈만 먼저 FDA 먼저 익히지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치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CM 같은 경우 수반성 관리 같은 경우도 제일 효과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보건관리소에서 약물 관련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에 대한 이런 치료적으로 효과성 있게끔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치료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까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로만 어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말 의지가 있다면은 에비던스에 근거해서 여러 선진국 사례에서는 자국민을 이제 마약 사범으로 양산하는 것보다는 치료로 도입해서 치료 의무화를 해주고 그에 대한 이제 감소시키는 게 질환으로서 어떤 우리나라가 인식을 하고 줄이기 위해서라면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활 아니면 치료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재활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도구를 갖다가 도입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도입할 수 있는데 나라에서 역할을 하고 나서 이런 사업적인 부분도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천영훈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 5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임성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자금이 많이 안 풀린 얘기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 돈이 진짜 마약 분야에 안 풀렸냐? 제가 보기로는 엄청 나름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 분야만 해도 일반적인 연구 분야 R&D 예산 다 깎였는데 마약만 지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마약에 관심도 없던 분들이 지금 뭐 다 볼 때처럼 달려 들어가지고는 뭘 하겠다라고 좀 나서고 있는 거고요. 그 권역기관 아까 활성화 방안 아까 박 선생님 얘기해 주긴 했었는데 이제 전국에 31개 치료기관 이렇게 지정해 놓고는 역할을 못 하니까 복지부에서 그러면 9개 정해가지고 니네가 책임지고 해야 하고 1억씩 이렇게 딱 주신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1억 감사한데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사실 거기 있는 기관장 선생님들하고도 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단톡방도 열고 했는데요. 이거 이런 식으로 뭐 인센티브식으로 1억 준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여기 권영센터장님 진짜 관심 가지고 이 문제 끌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마약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 국공립의료기관에 있는 정주관 선생님들 진짜 성자 같은 분들이거든요. 지금 외래 다 개업하고 뭐 봉지 가면은 지금 받는 월급에 3배씩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데 지금 사실 사이코시스 환자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게 국공립의료기관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궁극적으로 민간 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그냥 단발마적인 뭐 1억 인센티브 이런 거 말고요. 시스템 자체에서 그만큼 공을 들인 만큼 그 민간 의료기관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 저는 약간 좀 걱정되는 건 제가 뭐 곽영숙 센터장님이나 조승남 원장님 걱정할 근본은 아니긴 한데요. 이게 분명히 나중에 시건 뭐 어디건 국정감사건에서 여기 돈을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그래서 진료량이 얼마냐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국공립의료기관이 마약 분야에 있어서의 담당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포지셔닝 처음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이 치료하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국내에서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스탠다드하고도 되게 혁신적이고도 앞서 나가는 모델을 보여주시는 쪽으로 프레임을 좀 잘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어차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역사회 센터나 시설은 결국엔 뒤에서 이제 백업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저희 일선 담당자들 속에서도 제일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환자분 퇴원하면 어디를 보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황당하고 이게 혼란스러운 건데 아까 그 서울시에서 식약처에서 설치하려던 그 마약센터가 결국 무산됐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존에 50개의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를 복지부에서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 17개를 또 만든 거거든요. 그럼 어디를 보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물론 그걸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일단 쓰면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켜보는 거는 과연 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를 누가 감시하고 있고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그 식약처 산하에는 마약대책운동본부에 계신 우리 일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헌신해 온 건데 그분들 월급 진짜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돈을 써서 사람을 더 키우고 그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좀 맞춰가야 되는 건데 이게 각 부처가 이것저것 사업을 꺼내 들어가지고는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고 이거를 앞으로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아까도 컨트롤 타워 얘기가 계속 나왔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이 문제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게 일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설픈 정책들의 남발은 결국엔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정책의 실패는 일반 시민들한테 있어서도 마약 중독이 질병이라며 근데 치료재활 예산 이렇게 투입했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어떤 정책적 무능감과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민간과 이렇게 공립 의료기관 모든 전문가들이 좀 모여가지고 저희가 어떤 직역의 이기주를 떠나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거가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나름대로 협의체를 좀 국립정신센터에서 만들든 어디서 만들든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일선에서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윤검선님도 오셨었는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임상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치료조건 기소유예만 주고 얘가 이 친구가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모니터하고 그것을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드럭코트가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소유예를 주기 전에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잘 돌리는가가 사실 초기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사법부의 의지와 임상 현장에 있어서 어떤 괴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저희가 좀 자주 만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시간도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영덕 센터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한국 마약대책운동본부 박영덕 센터장입니다. 저는 뭐 행정적인 일보다는 그 중독자의 앞으로의 좀 처음에 박선우 서기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독자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20년 전에 그래서 치료 재활에 대해서 그 얘기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지금에서야 이제 치료 재활 그리고 제가 한 5년 10년 전에부터 조건부 교육 조건부가 아니라 치료 조건부가 지금 빠져 있다. 왜냐하면 교육하러 온 대상자 중에는 도중에 교육하다가 공황장애 일으켜가지고 막 칼로 그 난도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신적으로 좀 앉아 있다고만 교육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보내야 될 대상들이 꼭 있거든요. 그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약을 25년간 했던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정신병원 11번 정도 입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아픔에 대해서 잘 알죠. 물론 병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왜 정신병자랑 같이 있어야 되냐고 난동부렸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나중에는 정신병원을 자주 입원하다 보니까 저의 안정초가 됐습니다. 예. 이게 병원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병원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열고 안정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저 중독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국 마약대책운동본부에서 지금 2년이 돼서 일하게 된 게 22년 됐습니다. 마약으로만 약 얘기만 하다 보면 벌써 50년이 가까이 되는 해가 됐죠. 예, 제가 뭐 이번 연대 정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 정년만 내가 남기고 일할 게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는 뭐 사례 관리라고 해서 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사례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뭐 밤낮 밤중이면은 뭐 갈망 생기는 사람한테 연락받고 경찰서에 있는 사람한테 붙잡혀 간다는 사람 오고 뭐 쉴때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저에 대한 문제였고 1년이면은 처음 온 사람들 500명 이상 제가 초기 상담하고 저 처음 온 사람들한테 약 끊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중독자였기 때문에. 예. 약 끊으려고 아침에 생각하면요. 약 끊는 것 때문에 저녁에 약 생각이 납니다. 그게 중독자의 성향입니다. 모르고 자꾸 약 끊으라 약 끊으라 하는데 저 역시도 약 끊으라는 생각에 부모, 경찰, 검찰 이제는 약 끊을 때 되지 않았나? 네, 마음이 안 다가옵니다. 네, 그게 중독자의 성향입니다. 그냥 하나의 잔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 찾아오는 사람들 약 끊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뭔가 앞으로의 희망이 있을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중독자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합리화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움 많이 탑니다. 네, 이거 역시 그 사람들 약물 때문에 마약 때문에 단점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장점이 엄청 많아요. 네, 저는 그 사람들의 장점을 뭔가 회복시켜서 사회인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제가 기자분들만 이 사람들의 치료 재활에 대해서 뭔가 바꿔주는 게 지금 5년 걸렸습니다. 5년.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자체가 치료 재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한테 치료 재활 안 하면 인터뷰 안 하겠다. 이거는 하나의 이슈만 만드는 게 아니라 1분 남았습니다. 네, 뭔가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고 제 걱정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사회에 나오면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자체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거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교도소 나오면 다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사회 적응을 못하고 자꾸 중독자들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안 돼 있는데
저는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조선암 회장님 저 초대해 주셔서 또 왔지만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아프지만은 제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평생을 큰아들 중독자로 살아온 인생을 갖다가 바꿔주기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 돌아가시니까 마음 아픕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중독자들 앞으로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협력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중독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회복 환경 관련해서 김해 리본하우스 시설장이신 한부식 시설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리본하우스 시설장 한부식입니다. 제가 무허가 3년, 허가 4년째 리본하우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는 약물 중독자를 포함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10분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저녁에 우리가 둘러 앉아서 야, 우리가 진역을 도대체 몇 년 살았나 한번 계산해보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도 중독자니까 저도 정가가 3개입니다. 그래서 야, 계산을 해보니까 152년이 나옵니다. 와, 152년. 그러면 중독자로 사는 거는 한 250년 정도가 돼요. 그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 시설에 지금 1년 동안, 좀 원래 다 안 갔지만 그죠? 1년 동안 재발해가 지발로 나가신 분이 2명밖에 안 계세요. 10명 있는데 1년 동안 서로 싸우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독 재활이 어렵다, 회복이 어렵다 하는데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김해 자리 잡은 이유가 회복 환경이 조성이 잘 되셔서 거기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은 중독 전문 병원 있죠. 또 NA 모임 있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있죠. 리본하우스에 있으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회복 환경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이 정도 환경은 만들어주고 야, 너가 왜 회복 안 해? 왜 자꾸 약을 해?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 4년째 허가 내고 4년째 예산을 못 받고 있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 슬프거나 힘들지는 않아요. 금전적으로 힘든 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쌤들이 회복되고 퇴소해가지고 잘 사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시설은요, 병원이나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분들이 오세요. 기본적으로 약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받습니다. 약하고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안전기에 접어들었을 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약하고 있는 사람 데려와서 야, 너 약 끊게 해줄게. 내가 치료해 줄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거는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설은요, 재발하면 무조건 병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게 저희 시설 주변에 국립부구병원이 있습니다. 대구 대동병원이 있습니다. 김해 한사랑병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최근에도 재발해서 병원에 한번 보냈는데요. 20일 만에 데리고 왔습니다. 원장님, 저 언제 갑니까? 잠깐만 있으라, 내 병원 갈게. 한사랑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갔다가 병동에 쏙 들어가는데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언제 데리고 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 야, 가자, 일나라. 주치의한테 이야기해라. 내일 다음 주에 퇴원하자. 지금 저희 시설에 다시 돌아와서 6개월째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어렵답니까? 안 어렵습니다. 리본하우스 같은 시설 하나 운영하는데요, 1년에 5천만 원이면 됩니다. 저희 시설이 이제 확장해서 정원 10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한 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 넘어가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1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걸 20명, 30명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20명, 30명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병원이어야죠. 그죠? 적어도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과거에 있죠. 왜 제가 힘들었냐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병원이나 센터가 리버나우스고 경쟁 상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인식 바꾸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여기 중독관리통합증후센터 선생님, 1분 센터는 남았습니다. 계시지만 그죠. 1분 남았습니다. 저희 시설 회원 10명이 있습니다. 그죠. 굳이 약물 중독 환자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있는 사람에도 넘치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해피합니까 서로가. 그죠. 이제 협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저희 팀에는요. 전국에서 중독이 특히 약물 중독에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그나마 완벽하게 갖춰진 데는 팀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설이 큰 시설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5명, 6명, 작게는 4명까지 입소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시설이 전국에 저는 최소한 50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개 해봤자 있죠. 돈 20억도 안 됩니다. 1년 예산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정책하시는 분들은요. 감안해서 정책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리면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베델 회복 공동체의 김상철 대표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베델 회복 공동체 김상철 대표이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동체 관련해서 한 10년간 해외를 다니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은 아마 정부 정책에서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조금은 정책을 이렇게 세워가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11년도에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에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22개 나라의 100개 도시에 4,500개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센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들이 90%가 자립을 하고 있고 그 회복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10년 동안 이제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뭐 인도, 미국,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많이 다녔는데 그 미국 뉴욕에 가니까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서창삼 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은퇴하셨는데 미국의 피닉스 하우스에서 30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피닉스 하우스에서 이 중독자들을 만나봤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회복률이 좀 높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그렇고 여러 종교를 다 이야기해서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사람의 생각을 바르게 잡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베텔은 미국 사람이 스페인에서 설립한 곳인데 거기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이 공동체가 좀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잘 서가는가? 근데 이분이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2가지에 관심이 있는 게 첫째, 정부가 마약 이 정책과 관련해서 회복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회복의 관점을 두기보다는 더 안 나빠지는 데 관점이 있다. 더 안 나빠지는데 거기에 방점을 찍고 시작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마약 중독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병원의 환자인가, 기업의 고객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제가 서야지 결국은 모든 부분에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는가?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3가지의 이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회복의 원리를 이제 제시해줬어요. 굳이 이제 정부에서 이런 것을 원할 때 당신들은 왜 이렇게 회복률이 높은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게 첫 번째가 해독 과정, 디톡스 과정이죠. 근데 사실은 마약 중독과 관련해서 디톡스 하는 과정에 많이 목숨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 해독 과정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들이 관리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정을 재활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감정 재활 과정에서 이들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기술을 가르칩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물음표를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해서 22개 나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놀라운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이 뒤에 잔뜩 글을 써놨는데 그냥 이건 읽어보시라고 제가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이 뭐 시간이 짧으니까 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에 저희 배달회복 공동체는 설립된 지 3년 됐습니다. 근데 왜 회복률이 높으냐면은 저는 이 기조를 따르고 있어요. 저희가 외부 남았습니다. 지원 안 받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종교에 대해서도 너무 편향적으로 볼 게 아니라 넓게 봐서 종교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두 번째, 너무 실적에 쫓기지 않으면 좋겠다. 정부 지원을 받는 그런 곳에서 실적에 억압되지 않도록, 이게 영혼을 다루는 문제인데 거기에 쫓겨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터치해 나가겠습니까? 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6분의 토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제한된 시간이지만 저희가 플로어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을 잠깐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승엽 선생님께서는 중독자에 대해서 시급한 곳에 효율적 자원 배분이 필요하고 형사사업 절차의 치료적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항갈망 약물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요. 천영훈 원장님께서는 민간 의료기관도 마약 중독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또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 그 지역 중독 재활 시설에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중독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이러한 바람직한 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 제시들이 꼭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고, 또 치료조건부 기소위에서는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박영덕 센터장님께서는 약을 끊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이 중독자들의 장점을 회복시켜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한 치료재활 정책과 현장의 실무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요. 또 한부식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중독재활 시설과 치료부 병원, 또 중독재활센터, 중독통합센터 등이 잘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역에 아주 바람직한 모델이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우리나라에 최소 50개는 필요하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고, 김상철 목사님께서는 치료 공동체에서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마약 중독 치료 재활 정책에 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적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표하신 분들께 플로어에 또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의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천영훈 병원장님하고 한부식 센터장님 그리고 김상철 박사님께 같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사실은 마약류 퇴치 사업 때문에 많은 공을 들인 건 사실이고요. 중독 관련 정책 때문에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실은 2022년 마약류 범죄 수입 몰수 추진 보전 실적이 무려 59억 7,995만 원에 달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50개 기관을 운영하는 비용은 20억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법과 제도의 변화들이 선결되어야 되는데 2022년부터 사회관계 장관의 일을 차관급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했던 부분이 예방 정책에 있어서 유치원하고 초등부에는 5시간, 중등부, 고등부 7시간 이렇게 정책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목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각각의 기관은 자기 완결적 성향 때문에 병원은 병원으로서의, 의사는 의사로서, 좀 전에 발표하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로서, 상담 전문가는 상담 전문가로서, 정책 당국자는 정책 당국자로서, 그다음 정부에서는 수사나
조사에 많은 인력을 쓰고 보관찰 기관은 보관찰에 많은 인력을 쓰죠.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일단은 마약청의 신설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정부 예산을 회수했던 마약류 몰수 추징 보신 실적으로 보면은 무려 100개의 기관을 정부가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들 특례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어진 예산을 필요한 적절한 곳에서 인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07년에 제가 태국에 파견 나가서 한때 마약 정책 비교 연구라는 논문을 일찍이 썼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이렇게 사회적 반향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많은 단체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의 전문성 확보라든지 예산의 배분에 대해서도 우리 천영훈 병원장님이나 그다음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로서 솔직한 견해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 원장님과 한무식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적절한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어떤 걸 대답을 해드린 우리가 걷어들이고 있는 몰수 추징 비용이 실제로 일선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 연간 50개 정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100개 이상의 기관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마약청이라든지 컨트롤 타워라든지 그다음 조사 검증을 위한 단체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직 공무원이면서 지금 소년범죄 예방 학회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이 그동안 노력해 오신 것들이 나름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약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 마약청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에 있어서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수사와 단속 위주에 갈 것이냐.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이승엽 교수도 그렇고 이제 소위 그 임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미국의 NIDA 같은 굉장히 더 연구와 임상, 예방, 교육, 자격증 관리가 이게 할 수 있는 더 보다 큰 그림에 있어서의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일단 수사에 집중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확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조금 미적거리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 점이 좀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냥 조금 날카로운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직역이주의가 어쨌든 다 있습니다. 저희도 의사로서의 한계가 있고요. 복지사는 복지사, 심리사 다 있었고 사실 그게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쪽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거는 저희가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조금 더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마약 분야에서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조금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분위기. 제가 항상 마이크 잡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마약으로 진짜 금방 무너질 만한 너무 그런 취약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너무너무 잘 막아낼 나름의 행정적인 그리고 인적 그런 문화적 인프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이렇게 꿰어야 되는 건데 그 꿰는 작업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사실 지금 식약처가 맡을 거냐 복지부가 맡을 거냐 아까 추징금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 법무부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각 부서 안에서의 예산의 난맥상과 이거가 책임 소재가 되게 불분명해진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좀 주장하고 있는 거는 마약류 관리법 자체가 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약류 관리법이 관리에 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벌써 몇십 년 전에 그때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할 때 얘기인 거고 이제는 치료재활의 개념이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이거를 관리법이 아닌 좀 더 확장된 법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가름말을 좀 타주는 것들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은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돈 없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지? 마약과 관련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 마약 대출 등본부 한 걸음 센터 15개 만들고 있습니다, 그지? 거기에 예산이 뭐 100몇십억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그 예산이 야, 그 내용을 제가 예산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인데 마태본부에서는 직원들을 월급을 많이 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옳은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쓸 수 있는 돈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든 센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그지? 인건비는 진짜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전문 요원이나 제대로 된 직원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 대학교 졸업한 애들, 진짜 어린 애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애들 우리가 가서야 문신 조금 보여주고 앉아있으면 겁이 나가 문을 잠가 봅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게 치료가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법무부에 교도소에 교육을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부산교도소에 회복위험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있지요. 그게 출소하시는 분들 4분이 저희 시설에 바로 와 있습니다. 출소하는 날 바로 입소해가 지금까지 정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원장님처럼 이런 일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중졸입니다. 14살 때부터 징역 들락날락 하니까 학교 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명을 고등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졸업한답니다. 저희 시설에요, 대학 졸업생이 원래 2분이 나왔습니다. 걔들 내 졸업시키는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학점이 어쩌면 1.4가 나올 수 있노? 1.3 미만이면은 장학금이 안 됩니다. 제가 100만 원, 네가 50만 원 보태라. 내가 100만 원 줄게. 실습비 없습니다, 원장님. 실습비 내가 줄게. 그렇게 가 졸업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어요. 저는요,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아까 팀장님 발표하실 때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직원 3명이잖아, 보통 그죠? 그런데 4대 중독 다 하랍니다. 마약 오면요, 모릅니다. 김해 중독도요, 몰랐어요. 마약 중독자들 겁나는 거 아닙니까? 전까지. 그런데 제가 마약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3년 만에 바뀌었어요. 마약 중독도 우리가 할 수 있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우리 입소자들, 우리 시설에 계신 분들 대학 졸업해서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았어요. 어디 일하라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회복활동가 목으로 예산을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그지? 우리 회복활동가 쓸 거다. 월급, 기본 최저임금 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뽑습니다. 왜? 기획안 잘 만들고 결과 보고 잘하는 사람 뽑고 싶어요. 그지? 상담 일찍 잘 쓰는 사람들. 그죠? 우리 중독자들 그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게 한 개 딱 있습니다. 중독자들하고 의사소통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약물 중독자가요, 센터 왔어요. 와가, 이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야기 해야 되나,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는데, 내 같은 놈 닦다가 믹스커피 하나 싹 들고, 선생님 앉으세요. 상담실에 이어놔놓고, 선생님 내 회복자입니다. 명함을 탁 줍니다. 선생님 요번에 어디 징역 살고 왔어요? 전주교도소. 야, 전주교도소 내 친구도 징역 살았는데, 마음이 문이 크게 열립니다. 센터는요, 우리 중독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곳이어야 돼요. 오늘도 센터 가고 싶고, 내일 뭐 하지? 내일 어디 뭐 하는데 센터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늦게 일납니까? 아침 일하는데 갈 데 없으니까 일찍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셨죠? 학생이 맨날 늦잠 자고 일어나기 싫은데 유일하게 일찍 일어나는 날이 있죠. 소풍 가는 날. 운동해야 하는 날. 좋거든. 재밌거든. 그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본부 교육이요. 중앙에서 통일을 시킵니다. 야, 중앙에서 하던 대로 해. 지침이 내려온답니다. 지역사회 특성도 고려 안 합니다. 개별성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누가 또 저거 사회성 떨어지는데 마태본부에서 저거 다 잘라라 이러지. 뭐 잘려도 괜찮습니다.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약청에서
마태본부에 예산 줄 때 있지 인건비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 잘하는 사람, 의욕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 법무부에 맨날 가면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여기 억수로 높은 분 만났어요. 여기 문화 3개짜리, 4개짜리인가 만났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부탁했습니다. 왜 법무부에서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교도소 밖에 땅 주고 누 겁니까? 교도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 돼요. 30평만 지어가 건물 2층짜리 하나만 지어주이소. 출소한 사람들 가출옥 지금 주는 거 있거든요. 교육받은 사람 가출옥 15% 묻습니다. 30% 주이소. 주는 대신에 이 사람들 30% 담장 밖에서 생활하고 6개월 살다가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라. 6개월 안에 사고 치면 다시 잡아놓고. 선생님들, 우리는요, 중동은요, 받아들임이 될 때 회복이 됩니다. 받아들임. 겸손함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만. 그거 되기까지는요, 법적으로 딱 억조해 놓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면 다시 교도소 갈 건데, 야, 이거 하면 안 돼. 탁 놔야 됩니다. 그죠? 내가 뭘 하다가도, 야, 그거 하면 안 되면 탁 놔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걸 놔야 돼요, 내가? 내가, 우리 환자들이 그러죠. 병원에 가면은 이런 말 제일 많이 합니다. 저 간호사들이 우리를 범죄자로 보지, 환자로 안 봅니다. 예라이, 태어내라니. 니는 안 된다며. 그 받아들임도 못하고, 저 사람이 내를 환자로 보든 범죄자로 보든 니하고 무슨 상관 있노? 치료 잘 받으면 되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지?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김해처럼 김해 한번 오십시오. 제가 오면은 라운딩을 딱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돈 찾기 들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부, 시약청, 보건복지부 다 떨어놓아서 그렇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진짜 머리 맞대고 앉아가지고요. 우리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그 안에 저는 이게 답이 있습니다. 회복됩니다. 이거는. 약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도 대표님, 중독자라 살았지만 약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질문들이 좀 살기 위해서 있어서 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힘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그런 자리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역사회 중독자와 현장의 어려움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이건 치료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고 실제로 굉장히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치료를 받으러 가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일 때와 재발로 왔을 때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 진료할 때 비밀 보장인데 치료를 시작하면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수사기관으로 뭐 통지가 가거나 알려지거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건 천영훈 원장님하고 우리 박선영 선생님 두 분이 자발적으로 치료보호, 자발적으로 의뢰가 된 경우에 거기에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은 형을 어떻게 내릴지는 전적으로 검사님과 판사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네. 아니고 자발적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네. 수사기관 아직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네네. 순수한 자발적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왔을 때 네네네. 그것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환자 정보는 보호가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사기관에 저희가 직접 알리지 않고요. 환자 정보 보호 의무가 무조건적으로 우선시되는 의무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의료기관에서 예전에는 마약 중독자가 오게 되면 저희가 시도 지자체장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전제는 어느 의료기관에 가시던 의사가 나를 신고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신고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신고가 들어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재환자들 이렇게 약을 하고 이제 상태가 와서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선별 검사에서 히로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경찰에 수사 의뢰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불안해하실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마약류 치료보호제도라는 게 있고 이 31개 지정 의료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가시면 입원 외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적어도 31개 의료기관에서는 절대 신고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중간에 재발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 그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31개 지정보호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일은 없고요. 다만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밖에 외출 외박 나가서 마약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주치의한테 저 이런 게 있었어요 했을 때는 신고하진 않습니다. 근데 병원 안에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거나 병원 안에서 투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실제 범행이 이루어진 게 되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병원으로서는 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방조나 은닉죄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밖에서 문제가 된 것을 다시 치료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병원에 찾았을 때는 신고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모든 관련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윤신명 검사님께서 컨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윤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치료보호기관이나 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거나 뭐 이런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일단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 실무에서 굉장히 질문이 많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342 같은 이런 상담 체계에서도 통일된 내용으로 좀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예란 선생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있는 박예란이고요. 모든 분들께 질문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중독과 관련돼서 M센터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심포지움도 하고 또 같이 토론하는 데에 우리 실제적인 회복의 과정에 있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거는 참 의미가 있고 제가 거의 36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했을 때 중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권의 어떤 이슈가 만들어낸 결과로도 좀 보고 되게 반갑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가장 큰 요소는 알코올, 도박, 게임 그리고 이제 마약인데 마약이 조금 더 선두적으로 역할을 해주시니 정말로 컨트롤 타워는 어디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돈의 헤게모니를 크게 갖고 있는 식약처에서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조율할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는 과연 어디가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다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박은 사행 산업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분야에서 제가 거의 15년 할 때는 우리는 막 300, 뭐 2천, 3천, 5천 그러다 이제야 조금 1억 얼마로 가고 있는데 도박에 가니까 거긴 단가가 일단은 뭐 300 이렇게 큰 범주로 가니까 조금은 찌질했던 막 몇천 원짜리의 술값에서 지금은 드럭이라고 하는 부분은 천 단위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59억 돈 많다. 근데 59억으로 100개를 만든다. 그럼 되게 중요한 인력에 하는 건데요. 100개 만들면 안 된다는 계산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 한 센터를 운영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넣으려면은요. 최소 3억에서 5억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59억으로 100개를 만든다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지금에 하고 있는 요소에서 좀 인력을 중시 여기고 이 마약과 관련된 당사자분들께서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법무부, 뭐 식약처, 보건복지부 다양한 부처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이 컨트롤 타워를 가져가면서 우리 모두 만들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으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4대 중독을 다 합쳐서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씀이시고 예산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조성남 원장님. 네, 조성남입니다. 그 코멘트 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예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다른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을 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마약청 얘기도 나와서 정부에서는 그 마약청 설립에 대한 액션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려가 되는 거는 마약청이 만들어져서 수사 위주로만 하고 치료 재활은 소외시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를 좀 치료 재활이 반 이상 들어가는 마약청이 설립이 돼야 된다. 미국에는 1년 마약 관련 예산이 450억 불입니다. 1년에 65조가 지금 마약 관련 예산인데 그중에 55%가 치료 예방에 쓰고 단속에 들어가는 거 45%거든요. 그걸 생각해서라도 마약청을 했을 때 치료 재활이 큰 부분이 들어가야만 성공하는 거지 이게 단속 위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천영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치료보호제도라든가 치료명령제도나 이런 게 있을 때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법무병원에서 치료보호 조건부로 들어왔을 때 치료보호로 들어오지만 거기선 문제가 있어서 그 검찰에다 보낸 검찰에다 얘기하면은 왜 우리한테 연락하냐?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백업을 안 해줘요. 치료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했으니까 치료 잘 안 받으면 기소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백업이 안 되면은 치료적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법원이나 드럭코트도 그렇지만 법원에서 드럭코트 한다 그래도 어떻게 백업을 해주고 모니터링 하겠습니까? 인력 때문에. 결국에는 보호관찰소에서 담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박성호 선생님 오셨지만 과연 그럴 때 보호관찰소에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또 보호관찰소에서 감당한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지 한번 말씀해 주셔서 그 기반 마련하는 것부터 지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것으로 하고 지금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만 두 분 정도 박성우 책임관님하고 천영 원장님 두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영 원장님께서는 컨트롤 타워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보호관찰소의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조성남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호관찰소에서도 치료 재활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최근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치료보호 기소유예 제도 관련해서는 그 단점이 모니터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입니다. 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서 전문가위원회로부터 치료 보호를 제시를 받았다면 그 검찰은 치료 보호와 함께 보호 관찰도 같이 평가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료 보호 기관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은 보호관찰소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입된 지는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얼마나 잘 진행이 될지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24명 전부 현재는 재범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기서 어떤 미비점이 나올지는 좀 보완을 해서 저희도 보호관찰소에서도 잘 그 치료 보호기관에서 잘 치료를 받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보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엽 선생님이 해주셔도 괜찮고요. 예. 컨트롤 타워 관련해서는 이 조성남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기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미 잘 기본에 확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괜히 웬 땅에 고생하지 않고 잘 연구된 걸 갖다가 갖고 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앞서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많이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치료 예방이 더 비용 효과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더 된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포함하는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마약청도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마약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무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센터를 몇 개 뭐 누가 하느냐 그거보다도 좀 근거가 있는 과학을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나라가 넘어간 게 아편 전쟁인데 수십만 대군이 그냥 몇만 명의 이제 그 외국군한테 어떻게 보면 깨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뽕이다 보니까 잘 안 하지만 용인 전투가 8만의 근황병이 1,800명 왜군한테 졌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전투 시스템이나 무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으로 알려진 치료약, 그다음에 치료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상태에서 도입할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뭐 무한도 하고 뭐 하자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갖춰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떤 청을 하든가 해야 되지, 그냥 기관만 만들어 놓고 자리만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어떤 내실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면서 그걸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저는 되게 공감했던 게 몰수 추징금 그거에 대한 재원 활용도 되게 좋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범법을 했을 때 사실은 어떤 양형이 이 사람이 어떤 전관을 쓰면은 이분이 뭐 좀 피해 달까 어떨까 이런, 사실 어떨 때는 기소가 되고 어떤 처벌받고 어떤 때는 안 할 때 굉장히 불안하고 무조건 이제 큰 변호사 비용 사업 그걸 돼야 되는데 어떤 클리어하게 투명성을 공정하고 어떤 법정에다 공탁금을 걸어서 예를 들어서 뭐 초범이면은 뭐 1,000만 원, 뭐 재범이면 3,000, 5,000 이런 식으로 늘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CM 할 때 돈이 들거든요. 수반성 관리. 그럼 그만큼 그 참여했을 때 페이백을 하려면은 참여 안 하라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들었 것도 있지만 프로토콜의 어떤 중독위원회 같이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보호관찰소랑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팔로잉 모니터링하고 안 되면은 사법으로 넘기는, 처음부터 사법이 아니라 어떤 이제 기준을 맞추고 그래서 어떤 팔고 유통하고 이런 사람들 사법으로 가고 단순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그런 사법이 아닌 그런 시스템을 가가지고 무물부하고 본인이 그런 벌금이 아니라 어떤 기탁금을 해서 그걸 치료 재원을 활용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겠다 생각합니다.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3부 같은 경우에는 앞서 1, 2부에서 어떤 치료와 그다음에 재활 예방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활약상과 그리고 아쉬운 점들, 개선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정책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역시 필드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필드에서의 질문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 이슈들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은 마약류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커졌고, 특히 이제 펀드가 2개로 이제 물론 국무총리 산하의 마약류 대처 협의회 같은 게 생겨서 다부처 협업이라고 하지만 다부처 협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주무부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러프하게는 뭐 예방과 교육은 식약처에서 그 외 기타 치료나 이런 것들은 복지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있는 제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돼야 되고 장차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전문가 협의회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의 단초가 이번 포럼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긴 장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그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